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세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또다시 불거진 금융권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4% 이상이나 급락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한 셈이었는데요. 자, 우리 국내 증시 초반에 상당폭 급락을 했었지만 그 급락 상황을 딛고 상당 부분 낙폭을 만회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건설사 구조 조정에 따른 저축은행의 후폭풍 관련 소식, 그리고 배우 전지현 씨의 복제폰 논란이 요즘 거세죠.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예측 기관들의 올해 경제 전망 하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아래로 낮춰 잡았다고 하는데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대폭 하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11월에 제시했던 3.3%에서 2.6%포인트나 낮아진 수치이고요.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가 바닥을 치는 올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2.6%까지 곤두박질을 치고 그나마 하반기에 3.8%로 회복이 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은 면하게 된다는 것이 KDI의 경기 시나리오입니다. 주요 지표 예측도 2개월 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악화됐습니다. 설비 투자는 2개월 전 1.9%에서 마이너스 7.7%로 낮아졌고요. 민간 소비는 2.2%로 봤던 것을 0.1%까지 내려잡았습니다. 그나마 건설 투자가 그 공공부문 SOC 투자 증대에 힘입어서 연간 2.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구직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KDI는 실업률을 3.6%에서 3.7%로 올려잡으면서 신규 취업자 수가 연간으로도 마이너스에 그칠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상반기 고용이 10만 명 정도 줄었다가 연간으로도 10,000명 정도의 감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올해 내수 경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얘기는 전부터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출입 상황은 어떨까요? 네, 내수 못지않게 수출에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됐습니다. 물량 기준으로 수출 증가율 전망은 작년 그 예상 당시 5.2%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4.2%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수출 단가 하락을 감안한 이 달러화 기준의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무려 17%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경기 침체로 이 수입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입은 수출보다도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국제 수지의 전반적인 위축 우려는 있지만 이에 따라서 상품 수지는 작년 56억 달러 흑자에서 올해 209억 달러로 흑자폭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경상 수지는 작년 60억 달러 적자에서 올해는 136억 달러의 흑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KDI가 이렇게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급격한 전망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예상보다 급속도로 추락하는 세계 경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세계 경제가 그동안 주요 국제 전망기관들이 내놓았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빠르게 냉각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주요 선진국 경기 지표는 과거 IT 버블 붕괴 시기인 2001년보다도 악화될 전망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등 개도국 경기마저 최근 2-3개월 사이에 급격히 꺾이기 시작하자 KDI도 전망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KD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락이 우리 경제의 구매력 위축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수 급락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자, 초반에 언급을 했듯이 1년을 기간으로 놓고 볼 때는 상반기 때는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하반기에는 비교적 성장률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회복도 많이 되고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 우선 상반기 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인데요. KDI는 이번 경기 침체 국면의 저점을 1분기로 보고 있지만 2, 4분기에도 사실상 바닥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 지금 예측이 됐고요. 민간 소비도 3.5%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주요 지표는 일제히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다만 이 같은 지표만 보고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는 없는데요. 올 하반기의 지표 개선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던 2008년 하반기와 비교하기 때문에 기조 효과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정부의 재정 지출과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금융 경색의 충격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경기가 회복까지는 아니어도 상반기에 급락세에서 벗어나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KDI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KDI는 이 같은 전망으로 몇 가지 조언을 했는데요. 정부가 상반기에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 예산을 가급적 빨리 집행하고 또 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부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은행 부실이 갑자기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등 비상계획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경익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업계 구조조정 이야기가 요즘 경제계에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1차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와 조선사가 확정됨에 따라서 또 이와 함께 맞물려 있는 저축은행 업계가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저축은행이 발표된 워크아웃과 퇴출 대상 건설업체들의 대출이나 지급 보증을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또 정리해 봐야겠죠. 서울경제신문의 김영필 기자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차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가 정해지면서 상당수 저축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상당 부분 악화될 전망이라고요. 예, 1차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가 정해지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상당수 저축은행이 워크아웃과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업체에 대출을 하거나 지급 보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돈을 떼일 것을 대비해 쌓는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물어야 해서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퇴출 대상으로 결정된 대주건설의 경우 S저축은행과 H, J, K저축은행 등이 담보대출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월드건설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H와 P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8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고요. 이수건설도 2007년 12월 말 현재 H와 K, J저축은행에서 200억 원, 그리고 S와 M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200억 원과 150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동문건설은 2008년 9월 말 현재 H와 P, J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약 3,827억 원 규모의 지급 보증을 받았습니다. 또 H와 P저축은행 등은 다른 건설사에 대한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동문건설에 각각 1,018억 원과 220억 원 상당의 약소거금을 받았고 H와 J저축은행은 백지어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고금리의 예금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상당한 매력을 느껴서 저축은행에 이제 돈을 맡긴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니셜로 이렇게 쭉 열거를 해드리니까 좀 답답하다 예, 싶은 생각도 들 텐데 네. 이제 유의 있게 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대출 기업들이 이렇게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축은행들이 안게 되는 부담은 무엇입니까? 예, 대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저축은행은 대손 충당금을 먼저 쌓아야 되어 하는데요.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해당 채권은 요주의로 분류돼 대출금의 7%를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이는 정상 채권에 비해서 한 8배 이상을 더 쌓는 것인데요. 그만큼 저축은행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퇴출 대상이 되면 담보대출은 대출금의 20%, 무담보는 50%에서 최고 100%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요. 특히 PF 대출은 적립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또 이 밖에 지급보증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은 PF 사업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시공사인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받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퇴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를 바꾸면 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행사는 자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급보증을 산 건설사가 퇴출된다면 저축은행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저축은행 업계의 큰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저축은행은 그렇다 치고 또 보험사 역시 건설사 구조조정 영향으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던데요. 예, 부실 조선업체에 대한 워크아웃 및 퇴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선수금 지급보험, 이른바 RG를 판매한 보험사들도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될 전망인데요. CN중공업이 퇴출되고 대한, 진세, 녹봉조선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 이들 조선업체의 RG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들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사에서 배를 주문하는 구매자는 조선사에 선수금을 주고 배가 완성이 되면 추가로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조선사가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조선사는 선수금에 대한 보험을 들어둡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선박을 건조 중에 조선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선수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RG입니다. RG를 판매한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액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재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재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보험금 지급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가 선정되면 보험사들의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험사들의 손실액 규모는 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메리츠 화재는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CN중공업으로부터 약 2천억 원 규모의 RG 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0%를 재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메리츠 화재는 300억 원에서 최소 40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부화재는 워크아웃 결정이 내려진 녹봉조선에 대해서 1,200억 원의 RG를 인수했고요. 하나선보도 워크아웃 대상인 진세조선으로부터 140억 원의 RG 보험을 인수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도 녹봉조선으로부터 129억 원 상당의 RG 보험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체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보험사들의 RG 보험 관련 손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재보험 비율도 5%에 그쳐서 상당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저축은행과 그 보험사들이 앞으로 좀 어려운 후폭풍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인기 여배우인 전지현 씨의 휴대폰이 복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자, 또한 관련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휴대전화 복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황정원 기자를 연결해서 그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지현 씨 휴대폰이 복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인들도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휴대폰이 나도 복제된 거 아니야 이런 관심이 높은데요.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경찰 수사 결과 인기 스타 전지현 씨의 휴대폰이 지난 2007년 11월 복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제폰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안감도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와 휴대폰 불법 복제 신고센터에는 복제폰에 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신고센터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휴대폰이 복제됐는지 확인해달라는 전화가 몰려들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복제폰이 말 자체도 좀 낯설긴 한데요. 어떤 과정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지요? 휴대폰 불법 복제는 휴대폰에 내장된 고유 번호인 ESM 번호를 다른 휴대폰에 복제, 한 번호를 2대 이상의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ESM 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용산 등지에 가면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ESM 번호 리더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복제폰을 만드는 데 악용됩니다. 특히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는 일부 심부름센터의 직원들이 올려놓은 복제폰 쌍둥이폰 정보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글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등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복제폰이 생성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제폰은 도청, 감청, 문자메시지 확인 등의 개인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소액결제 등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불법 복제 휴대폰은 4,021개, 지난 2007년은 7,916개에 달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방지할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일단 3세대 폰의 경우 개인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식별칩에 저장되기 때문에 복제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심칩에서 가입자 고유 번호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이후에 출시된 2세대 휴대폰은 AC 인증 기능이 탑재돼 있어 도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휴대폰 전원을 켜거나 통화를 할 때마다 기지국 시스템의 인증을 받기 때문이죠. 또 이 통사들은 프로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복제 여부를 수시로 탐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화를 걸고 5분 후에 부산에서 전화를 걸었다면 복제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과 본인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에 하나 자기 자신의 폰이 복제됐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통화 중에 자주 끊기거나 잡음이 생길 경우 또는 문자 메시지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제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복제가 의심될 경우에는 휴대폰 불법 복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한편 휴대폰 번호를 바꾸거나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일이 좀 없어야겠죠. 개인의 사생활은 누구한테나 중요한 것이니까 말이죠.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황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 정리부터 해보죠.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3.20포인트 내린 1103.6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 및 경기 침체 우려 재부각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수급면에선 전일에 이어 외국인과 투신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투신은 각각 2,442억 원, 1,337억 원 팔자에 나섰고 개인만이 2,901억 원 저가 매수에 집중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상당히 거셌다고 들었는데요. 네, 외국인들은 이날 오후장 들어 매도세를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개인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10포인트 선까지 선방하던 지수는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국내 성장률 전망에 대한 잇따른 하향 소식이 이들의 매물을 부추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영국 신용평가사 피치는 은행권의 대규모 신용 손실을 근거로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KDI 역시 올해 한국 경제가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내일 공개될 우리나라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에 이르는 등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외국인의 매도세를 자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증권회사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들은 그냥 무료로 당연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 일부 보고서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삼성증권이 보고서 유료화 추진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증권업계에 한동안 잠잠했던 보고서 유료화 논의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와 관련해 삼성증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리서치 센터장의 의견이 와전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는데요. 다만 현재 무료로 제공 중인 보고서를 앞으로 삼성증권 계좌 보유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방안과 거래액이 많은 우량 고객에게 차별화된 보고서를 제공하는 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료화까지는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그동안 무료로 보던 보고서를 돈 내고 봐야 한다면 고객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한 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리서치에서 전망을 엉터리로 했다는 지책에서 보듯 유료화했을 때 이를 시장에서 순순히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고 증시도 좋아져야 고객들의 거부감이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혜욱 기자로부터 정리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매각 작업이 무산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한화와의 대우조선 해양 매각 협상을 종결하고 한화가 낸 이행보증금 3천억 원을 몰취하기로 했습니다. 1월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나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월 월간 기준으로 수출이 감소할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모기지론의 금리를 다음 달 초부터 0.5%포인트 내립니다. 이에 따라 만기 20년 대출 금리는 7.1에서 7.3%에서 6.6에서 6.8%로 인하됩니다.
신용카드사들이 다음 달부터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백화점 수준으로 내립니다. 7개 카드사는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 2.0에서 3.5%에서 2.0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 전략센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에 계시는 현봉환 차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오늘 장을 전망하기로는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관련된 호재가 우리 증시를 상당히 좀 상승 쪽으로 이끌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신 분들도 솔직히 적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장을 딱 마치고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예. 좀 아쉽습니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시간 금일 오전 7시 역사적인 미국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네. 한때 경제 헤게모니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금 전 세계 시각은 미국의 어떤 위력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이유에서 버락 오바마에게 거는 기대 역시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대와 환호를 갖다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증시의 가장 큰 이슈인 오바마의 취임은 현실이 되었으며, 이제 경제 위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행보를 갖다 주의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로 3% 이상 급락해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또 그리고 위기 시 이번에 좀 정책이 보다 빨리 예전보다는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또 2시가 지나면서 경계 매물 출회로 인해 가지고 거래소 시장은 마이너스 20포인트, 마이너스 2.6% 하락해서 1103.61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5.76포인트, 마이너스 1.6% 하락해서 352.43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를 때는 코스닥 시장이 더 좀 오르고, 그리고 하락할 때는 좀 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최근에 좀 기관이 좀 수급을 갖다가 좀 조절을 하면서 그런 영향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로 보면 통신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모두 했고, 또 특히 건설과 은행 업종이 한 3% 후반대에서 4% 가까이 그렇게 하락을 갖다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환율은 1.5원 내린 1373원으로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환율과 그리고 주가는 거의 그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환율이 거의 똑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환율도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화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면서 1,400원 부근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냐, 그런 영향이 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환율도 내리고 그리고 주가도 내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있어서 일단 통신 업종만이 상당히 상승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척이나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KT와 KTF가 합병하면서 이제 통신 업종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뭐 대우조선이 한화가 인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별로 순조롭지 않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일단 먼저 그 KT와 KTF의 합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뭐 거대 통신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최근 어떤 방송통신위원회 방책도 또 그런 그 상당히 좀 거대한 통신회사의 그 좀 부분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미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 뭐 정부의 규제를 좀 작고 그리고 좀 이번에 합병을 갖다가 조금 하는데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비율로 보면 1대 한 0.7의 비율로 일단 합병 비율이 나타났는데 일단 매수 청구가는 일단 어제 종가 부근에서 일단 매수 청구가가 나왔는데 오늘 일단 두 회사 좀 큰 폭의 상승을 갖다가 하고 그래서 무리 없이 합병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전에 다른 회사하고는 틀리게 이번에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적으로 신주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교환 사채 등을 통해서 일단 합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재무적인 부담이 좀 작은 그런 부분이 일단 분석가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 그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랜 시간을 끌어왔는데 그 오늘 일단 산은에서 그 대우조선에 대한 매각을 최종적으로 결렬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그룹은 좀 이제 재무적인 부담이 뭐 그동안 뭐 대우조선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 되는 그 비용이 일단 재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일단 뭐 매각 자금 뭐 3천억 원을 갖다 일단 몰취를 갖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그룹에서는 그동안 좀 상당히 부담으로 여겨지던 재무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뭐 장 후반까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흘러갔었는데 한 2시 이후에 이제 그 좀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대우조선의 인수는 좀 앞으로 좀 장기적인 또 시각으로 좀 접해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어떤 특징적인 그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자, 또 이번에는 오늘 장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어제 실제로 그 유럽의 하락폭은 미국만큼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부를 살펴보면 유럽의 이제 좀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진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우려의 시각이 나왔는데요. 향후 한 2 내지 3주 정도의 어떤 유럽의 은행들의 그런 실적의 하락 부분이 시장을 상당히 좀 불안하게 이끌어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 매수세보다는 금융권에 대한 우려감과 어떤 위기감이 그런 실적 악화라는 부분을 시장이 그 악재로 감안을 해서 우리 폭락을 했는데요. 지난밤 다우지수는 4% 폭락을 해서 8,000선이 붕괴가 됐고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5.78%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그 유럽발 2차 금융위기가 어떤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그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저점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그리고 시티은행 그리고 JP모건 등 대부분의 있던 은행주들이 한 20에서 30% 이렇게 폭락을 했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자본 확충을 통한 1차 구제금융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제 2차 구제안을 갖다 거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차 구제안은 결국은 이제 배드뱅크를 갖다 설립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은행들의 이제 부실 채권을 갖다가 인수를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과거 이제 일본의 사례가 상당히 좀 이번 사례 유사하게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제 80년대 어떤 일본의 그 버블 붕괴를 겪으면서 90년대 이제 일본의 금융기관이 상당히 좀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일단 첫 번째 자본 확충을 갖다 하면서 이게 좀 완화가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그 실제로 이제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2000년대 초반이 들어서면서 이제 결국은 부실 채권 이 어떤 회수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이 정상화를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결국은 그런 수순을 갖다가 밟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일단 조심스럽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진행이 되면서 금융기관 정상화의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그 빠른 행보로 좀 금융기관의 정상화도 빨리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틀 연속 우리 증시가 좀 하락을 했단 말이죠. 물론 다른 글로벌 전체 증시의 하락세에 비하면 우리 증시 상당히 선방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내일 장은 어떨까요? 좀 다시 상승세로 살짝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힘들까요? 먼저 제가 몇 가지 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화면은 다우지수 지금 주간 흐름인데요. 일단 지수가 약세장일 때는 일단 21선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우지수도 지난 10월에 어떤 하락을 갖다 멈추고 이번에 좀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 1월달에 12월 말에 반짝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3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1월에 이제 하락이 거의 눈앞에 보이는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뿐 아니고 다른 나라도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게 미국 시장의 그래프이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또 미국 시장과는 또 어떤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지, 물론 방향성은 비슷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폭에 있어서는 우리 증시가 그래도 선방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느니만큼 우리 시장의 모습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일단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환율이 작년에 아무래도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원화 가치의 폭락이 컸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향후 주가가 좋다면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서도 먹고 또 주가에서도 수익을 보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게 진행이 되면 외국인으로서는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지금 국내 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한 10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별로 싼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PBR로 가면 한 지금은 0.7배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일단 순자산 가치 측면으로 봐서도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이는 국내 시장의 어떤 나홀로 강세가 결코 앞으로 계속 타당하게 흘러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국내 시장도 지금 어쨌든 좀 시차는 느리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십시오. 일단 최근에 이런 시장을 갖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태풍이 불 때 어부가 이 조업을 나가야 되는 어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한 3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태풍이 오더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좀 태풍을 맞으면서 거기서 또 고기를 잡아보겠다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을 거고, 위험을 엄청 감수하는 거군요. 고기 잡으려다 잘하면 몸이 다칠 수도 있고 배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태풍이 좀 덜한 곳, 좀 그런 곳으로 가서 고기를 조금 적게 잡더라도 그래도 좀 혹은 못 잡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죠. 조금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이번 기회에 좀 아픈 몸도 좀 추스리고 좀 리프레시를 하겠다. 그렇게 3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 보면 저 멀리서 태풍이 이제 막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대로 비껴갈지 아니면 이게 태풍이 결국은 내가 맞게 될지라는 부분을 갖다 봤을 때 일단 지나가면 좋겠지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11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수는 1103입니다. 여기서 1100을 갖다가 깨고 1090으로 끝나고 그런다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1110으로 올라섰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일단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갖다 봤을 때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상당히 나홀로 강세를 갔다가, 물론 나홀로 강세가 아니고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어떤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한 방에 하한가로 내려맞고 상당히 좀 그 혼란이 있을 텐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경계감을 갖다 갖고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태풍이 막 올려오는데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태풍이 덜 센 곳으로 가가지고 그나마 좀 고기가 좀 있어 보이는 데서 이제 낚시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나마 좀 안전한 곳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안전하고 그나마 고기가 좀 많아 보이는 그 기업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그래서 투자의 방법을 어쨌든 좀 가격 조정을 갖다가 좀 받은 그런 회사들로 해서 조금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물론 이 과거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시세가 나는 곳에 가야지 그래도 좀 수익의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고 보실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의 상황은 기업 가치는 좋지만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회사들로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그 KCC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KCC요? 예. 일단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 가격 자체가 뭐 한 30만 원 초반 정도에서 이제 쭉 밀려가지고 거의 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유가 하락에 의한 원가율 개선으로 해서 향후 한 2년간 그 연평균 20% 이상의 EPS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높은 자산 가치가 매력적이고, 그리고 2008년 기준에서는 순 부채 비율이 1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뭐 PBR도 0.7배 정도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좀 투자하실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상대적으로 좀 방어주로 갖다 골라봤는데요. S1입니다. S1이요? 일단 첫 번째 최근에 이제 배당 관련해서 그 배당을 좀 적게 주는 그런 발표를 하니까 뭐 외국계 증권사도 좀 혹평을 갖다 하고,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좀 하락을 컸습니다.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박스권의 하단으로 일단 좀 가격 메리트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정도 가격이면 한번 좀 투자를 하셔도 괜찮으실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CC와 S1 두 기업에 관한 추천 말씀까지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현봉환 차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센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지엽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계시는데 요즘 많이 바쁘십니까? 예, 여전히 바쁩니다. 야, 연초 우리 투자자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또 많은 리포트들을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이 코스피 시장이 이틀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상황은 하락을 했음에도 그래도 잘했다, 선방했다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나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선방한 그 비결이 있다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증시 상황을 갖다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 들 수 있는 건 금융주의 추가 부실이라든가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고요. 특히나 BOA에 대한 실적 악화에 따른 추가 상각이나 아니면 자금 지원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전일 같은 경우에 4%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좀 낙폭이 클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오전에 장 시작하는 초반에는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46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을 갖다 줄일 수 있었고요. 장 마지막에는 거의 20포인트까지 낙폭을 갖다 줄이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폭을 갖다 줄일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이라 들 수 있는 건 증안기금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이제 투신이나 증권, 그리고 연기금과 같은 국내 투신사와 같은 기관이 전체적인 자금을 모아서 증권주를 갖다 주식을 사는 거죠. 이 주식을 사고자 만들었던 펀드가 이제 집행이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갖다 자아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투신권의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세를 낙폭을 갖다 좀 축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을 갖다 좀 오늘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 한 2,000억 원 이상을 갖다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에서는 그동안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갖다 좀 줄이고 순매수 전환했기 때문에 다행히 프로그램 매물 추이가 크지 않았고요. 개인의 순매수도 적극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그래도 미국 증시와 약간 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의 가장 좀 최선단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통신주하고 음식료에 해당되는 업종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같은 상승세가 여타 업종까지 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장에서 그래도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갖다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 하락에 영향을 줬던 변수들도 꽤나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BOA 관련해서 추가적인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럽 지역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유럽까지 이제 금융위기가 확산돼 간다면 아무래도 선진국에 해당되는 금융 섹터는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같은 변수는 증시에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갖다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bp를 인하했기 때문에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1%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인데요. 지난 연말서부터 중앙은행과 글로벌 중앙은행이 연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갖다 추가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인하 폭이 중요한 것보다 워낙에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금리에서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KDI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선물률 전망치를 3.3%, 기존의 3.3%에서 0.7%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피치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조정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주요한 기관들이 기존에 이제 시장에도 상당히 좀 주요한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수치보다 굉장히 낙폭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원인은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한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한국의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갖다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강력하게 내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매각건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화그룹주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는데요. 우선은 증시에는 좀 불확실한 면이 좀 사라지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맥락이 잡혔다고 볼 수가 있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오늘 증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이상 네 가지 변수가 크게 좀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KDI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라든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등 4가지 변수에 영향을 준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유럽 시장에서도 이제 금융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미국 금융주 역시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도 그 영향을 미칠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미국 금융주의 하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구분해서 좀 분류를 하는데요. 1차적인 분류에 해당되는 굉장히 부실한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이 미국에서 메릴린치라든가 프레디맥은 이제 모기지 전문 기관이고요. 페니메도 모기지 전문 기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부실거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청산 가능성까지 진행이 됐던 시티 같은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을 갖다 봤을 때 우선은 주가 흐름이 2007년 이제 연초 대비 거의 97%에서 95%까지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거의 휴지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회사의 주가 하락은 더 이상은 미국 금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2차 부류에 해당되는 약간 좀 우량한 금융기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BOA라든가 아니면 JP 모건 등이 해당되고 또 영국의 주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는 HSBC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 세 개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1차 부류보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2007년 연초에 대비해서 거의 한 60% 정도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 하락 낙폭은 한 40%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차 부류에 해당되는 우량한 금융기관에 속했던 주식들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EPS 전망치 2009년조를 갖다 봤을 때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국 금융시장과 여러 가지 좀 투자 심리에든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아무래도 강력한 조치를 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미국 증시의 낙폭을 좀 더 키울 수 있고 변동성을 갖다 자아낼 수 있는 증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같은 업계이니까 우리 은행주들이라든가 우리도 뭐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이런 미국의 금융주하고 좀 방향성을 함께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방향성을 갖다 잡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는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비교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가 미국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파산 절차라든가 정리 절차가 좀 활발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금융 섹터가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더라도 이러한 금융 섹터가 이제 살아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아직 좀 단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해서 그 결과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의 PF라는 그런 부실 덩어리가 있긴 하지만요. 한국 정부에서 건설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책을 갖다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 자체도 가격의 하락세도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그러니까 미국 금융지 중에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미국의 금융주가 하락하더라도 한국의 은행주가 하락할 수 있는 데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국과 그리고 미국의 이제 펄을 갖다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주가 추이를 봤을 때 미국의 펄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전체 글로벌 시장을 갖다 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한 1.67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현재 수준에서 한 0.6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인데요. 한국의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한국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아직 저평가 논리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의 은행주와 그리고 미국의 금융주 같은 경우 연동성이 좀 덜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들을 수 있는 것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 상황에서 기업 대출을 갖다 좀 확산시키는 역할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할은 향후에 이제 가계 시장까지, 가계 부분까지 대출이 확산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갖다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부실 정리를 갖다 마무리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생각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을 갖다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은행주가 미국의 금융주, 은행주, 투자은행들보다는 훨씬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의 심재엽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발 악재도 있었고요. 외국인들이 거센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우리 증시가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주요 증시의 급락세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증시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